반갑습니다.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의 5번째 파트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을 보고 그 다음 강의로 환지 방식을 보시면 이 도시개발법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수용을 한다는 것, 강제로 또 사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수용은 이제 토지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죠.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소유권, 기타 각종 권리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 권리를 강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빼앗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같은 기타 권리자들은 자기 권리를 이제 뺏기는 방식이죠. 물론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일단 수용의 일반 절차로 들어오시면 자, 우리 수용을 할 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우리 이제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시행자가 있었는데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은 뺍니다. 또 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11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강제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 일종의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11명이겠죠.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에 대한 각종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 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부분도. 자, 일단 민간 시행자 그럼 우리 앞에서 민간 시행자가 나왔었죠. 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시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그 수용을 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기업 같은 공공시행자는 수용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안 갖추고 처음부터 이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바로 수용 절차로 들어가면 되는데 민간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수용 사용을 할 때는 전체 사업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해서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소유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가 동의가 아닙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민간 시행자가 어떤 매매 형태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권 뒤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둘 다 맞춰야지만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민간 시행자를 주로 이렇게 바꿉니다. 공공기관 중에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뭐 지방공사가 수용을 할 때는 이런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틀리는 겁니다. 앞에 주어가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뭐 지방공사, 정부 추정기관 이런 사람들은 동의 없어도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경우에만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를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을 할 때는 준용하는 법률이 있죠. 자,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한 절차가 이 수용 사용 절차에 대해서 이 법 도시개발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자, 일명 공익사업법인데, 자, 이런 공익사업법에 수용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절차를 준용해서 이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켜야 되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사업인정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 우리 앞에서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근데 우리 공익사업법에는 이렇게 그 사업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익사업 인정이라고 해서 별도의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 고시를 원래 받아야지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사업 인정을 따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 중 세부 목록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 목록 고시. 자, 개발계획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러니까 이제 수용 절차를 진행할 때 몇 번지 토지가 수용 대상이냐라는 이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이런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이 절차로서 자,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거 좀 어렵게 나오면요. 요 세부 목록 고시를 바꿉니다. 세부 목록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지만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그 고시 내용 중에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고 그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 절차로서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조항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여기 개발계획이 있죠.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A타입으로 사업을 할 때 이 개발계획을 먼저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로 넘어가는 거죠. 공사의 착수인데 여기 수용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 방식을 진행할 때는 이 수용 절차에 대해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개발계획의 내용 중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이런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면 그 절차로서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이 시점부터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개발계획 고시하는 경우에 개발계획 고시 안에 세부 목록 고시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 목록 고시를 이거를 실시계획의 고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라 개발계획 내용 중에 개발계획 고시할 때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 같은 걸 하고 나서 토지에 있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토지의 소유권 같은 권리죠. 권리를 강제로 뺏은 다음에 원래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이 채권을 줍니다. 채권을 주고 이 채권이 나중에 토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의 원리금을 토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것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환지 효과가 생기네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 자, 토지상환 채권을 보시면 자, 발행 사유. 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 토지를 뺏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요거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사업 시행자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이 3억인데 그중에 뭐 1억은 현금 주고 나머지 2억 정도에 대해서 일부를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를.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토지상환 채권의 특징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이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일종의 환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시험의 포인트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대금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환지 효과가 생기는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발행 규모. 자, 수용 방식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되는 토지가 있으면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 분양되는 토지가 일부 양이 나옵니다. 거기에 2분의 1 이상 정도를 초과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많이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좀 보시면서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 어디에?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땅 중에서 이 분양되는 토지가 있는데 분양되는 토지에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이거 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주어를 바꿉니다. 항상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지급 보증 없이도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어가 민간 시행자가,
발행을 할 때, 뭐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예, 금융기관,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고, 앞에 뭐 공공기관인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지급 보증 없어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을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그래서 이거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나중에 채권의 공법에서 4개가 나오는데, 이 채권을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이 채권 종이 증서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이죠. 채권자 이름이. 이런 거 양도할 때는 일단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자, 항상 우리가 나중에 이 토지나 건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김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채권 중에서 현금으로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기명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어떤 특징인데, 나중에 이제 갚아주는 방식이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상환할 때는 김영식 증권. 자, 토지상환채권이 지금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상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하고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 같은 경우는 뭐 금융기관의 금리 같은 걸 고려해서 이 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채권의 이전, 자,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토지상환 채권은 기본적으로 김영식 증권입니다. 자, 김영식 증권은 무김영식 증권과 다르게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갖춰서 이게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상환 채권을 만약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 성명 주소를 원부에다 기재 요청을 해서 이 채권 원부라는 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서류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채권 원부라는 게 갖고 있고 원부에 이름이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취득하는 사람 이름으로 바꿔야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항을 하려면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이 채권에도 기재가 안 되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 요건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이 채권까지에도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이 채권을 발행해 주죠. 자, 발행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채권 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이 채권을 취득하는 사람, 여기 갑의 이름을 쓰고, 이 채권 증서 자체에도 김영식이기 때문에 갑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이 끝나면 토지나 건물을 상환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어떤 사정상 채권을 좀 팔고 싶다, 이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취득자 을이 이전을 받으려면 이전 요건은 이 채권 원부에다가 이 을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요청을 해서 이 원부 자체가 바뀌면 채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취득자가 제3자한테 대항을 하려면 이 원부뿐만 아니라 이 채권 자체 이름 값도 을로 이름을 바꿔야지만 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원부와 채권에다가 모두 이 을의 성명과 주소가 두 군데 다 기재가 돼야지만 이전 요건도 갖추고 대항 요건까지 갖추는 것이죠. 자, 앞에 우리 글씨를 써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취득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을이겠죠. 성명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 요청을 해서 원부에 이 을의 이름이 기재가 되면 이전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취득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이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이 채권 자체 이름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대항 요건은 원부와 채권이 모두 수정이 돼야지만 을의 이름으로 그래야지만 이 채권이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고 대항 요건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토지상환 채권이기 때문에 이 토지상환 채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발행 사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발행되는 규모는 전체 수용 방식으로 조성이 돼서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등에. 자,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는 거고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어떻게 갖추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하나 뒤에 보시면 더 나올 겁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자, 도시개발 채권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추가로. 자, 우리 채권이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거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이 행정안전보장관 승인을 받아서 이 무기명식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게 도시개발채권입니다. 그러면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채권이 두 개가 있네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에 나옵니다. 수용방식에서 수용을 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채권.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고 이 발행 방식은 나중에 토지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명식 증권.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수용이나 환지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보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을 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발행 형태는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이 등록도는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이 두 가지 채권을 좀 비교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행자부터 차이가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매수대금,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게 토지상환채권, 기명식 증권, 시도지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보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을 한다. 나중에 만기 시에 현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것,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수금. 자, 선수금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수금, 먼저 받는 돈이죠. 자, 선수금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자, 잘 보세요.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보세요. 자, 원형지나 이제 조성토지가 수용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우리 원형지와 조성토지가 뭔가요? 자, 우리 보통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수용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을 하면 보통 이제 논밭, 임야 이런 거를 수용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럼 수용을 했을 때 그 미개발지 상태, 논밭, 임야를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미개발지, 원래 상태의 토지로 그대로 공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을 해서 이 조성토지라는 건 뭐냐면 개발을 해서 토지를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는 미개발지, 논밭, 임야를 수용을 해서 원래 상태의 토지,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개발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성 토지로 공급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고, 조성 토지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다. 그럼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돈을 내고 미리 이게 선 예약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원형지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들,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고 선분양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시행자, 우리 항상 도시개발사업은 12명 시행 중에서 1, 2, 3, 4번이 공공시행자인데, 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여기 조건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근데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요 1번, 2번, 3번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기가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우리 공공시행자는 누군가요? 1번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 시행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이렇게. 자, 공공시행자 시행자 1, 2, 3, 4번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면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 정도 이상만 사업하는 전체 땅의 10% 정도 이상 소유권만 있으면 공공시행자는 바로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미리 대금의 전부 일부를 이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선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 인가 후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여기 100분의 10이 없네요. 그럼 소유권을 이게 모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그 토지의 저당권 같은 게 있을 때는 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또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진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선수금 사업이 나중에 중간에 중단되거나 사업이 이제 멈춰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선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들도 별도로 받아서 지정권자에게 내야 됩니다. 자, 민간 시행자는 그리고 공사 진총률 100분의 10 이상 보증서 같은 것들을 받는 것은 이 공공시행자한테는 없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공공시행자는 자, 사업하는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소유권,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데 민간시행자는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까지 다 말소시켜야 된다. 공사 진총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나중에 선수금을 환불해 줄 상황을 대비해서 선수금 환불 담보를 위한 보증서 같은 것들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 진총률이나 보증서는 민간시행자한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공시행자한테는 그런 규정이 없고 소유권 확보도 100분의 1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수금이 공공시행자가 받는 요건보다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기가 좀 더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형지의 공급. 아까 좀 전에 우리 선수금 할 때 이런 원형지하고 이 조성토지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수용 방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입니다. 자,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의 토지로 공급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원형지와 조성토지의 개념. 자, 원형지는 여기 논밭,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농지 같은 논밭, 임야가 있을 때 이게 미개발지. 자, 미개발지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한 다음에 이 미개발지 상태의 토지를 5명한테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이 5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 후 여기 미개발지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한 다음에 조성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원형지의 공급. 5명한테 이따 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을 할 겁니다. 조성토지는 미개발지를 수용을 해서 이거를 다 개발을 했네요. 여기 아파트 용지, 연립주택 같은 걸 지을 용지, 상업용지, 그 밖에 이렇게 각종 기반시설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뭡니까? 조성토지가 되는 거죠. 자, 조성토지는 나중에 보실 건데 경쟁입찰을 일반인들한테 적용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토지를 공급할 겁니다. 네, 이 원형지와 조성토지 개념을 잘 보셔서 원래 상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것 이따가 5명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가격도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형지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조성토지로서 이 경쟁입찰 형태로 일반인들한테 일반 시세를 다 받고 최고 높은 가격으로 이거 토지를 파는 형식 조성토지. 자, 일단 원형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 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선수금도 뭐 지정권자 승인이고 원형지를 공급할 때도 공급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공급 대상자가 원형지를 받아서 스스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원형지 직접 개발자가 되는 건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자, 5명이 있네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형지를 받는 건 일종의 특혜입니다. 원형지를 받아서 각자 개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한테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공사네요. 그래서 1, 2, 3번 같은 공공주체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 자, 문제는 자,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은 일종의 상 같은 형태로 일종의 자,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해서 이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일종의 부상, 상해 형태로 원형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자, 이렇게 1, 2, 3번 같은 공공주체도 공공사업시행자 같은 공공주체도 원형지를 받지만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자, 원형지를 받아서 학교를 짓겠다. 원형지를 받아서 원형지를 개발해가지고 공장 같은 걸 짓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원형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공모회에서 선정된 사람,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형지는 5명한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형지의 공급 면적. 자, 원형지는 전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조성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수용 방식은 원형지 아니면 조성토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원형지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면 조성토지가 3분의 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형지의 공급 방법. 자,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가격을 자, 시세보다 싼 협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학교나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으로 경쟁 입찰 형태로 공급을 한다. 자, 우리 좀 전에 원형지를 받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회에서 선정된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 안 합니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때는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협의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일반 시세보다 싼 협의가인데 이 협의가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입니다. 감정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 같은 최고가 시세가 아니라 협의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공장 용지로 경쟁입찰로 팔 때는 그때는 최고 가격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형지는 가장 중요한 게 5명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공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가격을 저렴하게 협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가 학교나 공장 용지 같은 거를 공급하는 경우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할 때는 이 최고 가격으로 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죠. 다만 이제 이 학교나 공장 용지를 경쟁 입찰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이땐 다시 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끔 방법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형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가격도 자,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협의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협의가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가 다만 이 경쟁 입찰로 파는 경우에는 학교나 공장 용지 형태로 쓸 때는 최고 가격,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사람들 토지를 공급하는 공급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형지는 이 매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원형지를 받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격도 협의가로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원형지를 받아서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5년이나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받았을 때는 이 기간에 안 걸리고 이 기간 내라도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원형지를 아까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형지를 받은 경우에 자, 원형지에 대해서 공사 완료,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5년 여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를 최초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아까 보시면 여기 뭐 지방공사나 이런 공공기관 이라는 사람들은 매각금지에 걸리는 거죠. 여기 5년이나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매각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는 자, 원형지에 대해서 공사를 다 완료하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를 최초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매각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빼고 나머지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들한테만 매각 금지 규정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원형지 내용들을 쭉 보셔서 이 원형지 다음에는 이제 조성토지가 나옵니다. 자, 조성토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원래 상태의 토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 개발을 해서 조성된 토지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조성된 토지 공급도 원형지 공급이랑 유사하게 공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원형지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 조성 토지도 공급을 하려면 공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조성토지는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로 최고 가격의 입찰자한테 낙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싸게 일반인들한테 조성된 토지는 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같은 것들은 비싸게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한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다만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성토지도 자,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을 최고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정해놓고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행정청한테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성토지랑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토지와 원형지가 좀 반대 개념인데, 아까 우리 원형지 기억나시나요? 자, 원형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경쟁으로 갑니다. 예외로. 조성토지로 넘어오면, 이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 입찰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한다. 다만, 서민들이 가져가는 토지가 있습니다. 조성된 토지인데 서민들이 가져가는 게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자, 이게 주택 건설용지니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땅인데 그 아파트의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조성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지을 용지, 공공택지. 자, 우리 공공택지에다가 뭐 임대아파트가 또 짓습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자,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토지로 이런 토지를 공급할 때는 이 토지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짓거나 단독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이 주택하기 때문에 가격을 적당하게 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가격에 대해서 뒤에 가서 따로 나올 겁니다. 가격을 경쟁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서민들한테 운 좋은 사람이 뽑아서 가져가라 추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건 수의계약, 직접 받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바로 계약서를 쓰는 거. 수의계약이 뭐냐면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를 쓰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조성토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거나 국공립학교, 공공청사 같은 걸 지을 용지로 조성토지를 팔 때는 그때는 추첨도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딱 나오네요. 자, 지금 추첨으로 조성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 4개에다가 이거 하나 섞는 겁니다. 기억번을 이렇게 문제 하나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첨은 뽑아서 운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수의계약은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바로 만나서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로 조성토지를 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자,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는 토지상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한테 바로 그냥 수의계약 만나서 바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 자, 경쟁 입찰을 했는데 또는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다시 또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어떤 특정한 시설물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은 시설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이 시설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관리자를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추첨은 일반 서민들한테 공급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용지, 공장용지는 일반 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가격을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근데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 토지상한 채권자한테 주는 거, 유찰된 경우 2회 이상, 시설물 관리자한테 주는 이런 토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조성토지가.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으로 주는 거 4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원래 더 있는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의계약도 한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자, 조성토지도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입찰로 이제 비싸게 토지를 파는 건데 기본적인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토지에 대해서 가격 평가할 때 감정 가격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를 감정 가격으로 일단 평가해 놓고 나서 자, 이 감정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성토지를 주는데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걸 지을 용지. 여기 잘 보세요. 학교나 공공청사는 아까 우리 공급 방식에서 학교나 공공청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고 가격도 감정가보다 요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2개를 좀 먼저 보시고 그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 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같은 거겠죠. 유료는 제외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뭐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같은 걸 지을 용지, 자,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은 경우는 공급 방식은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주면서 가격도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거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니까 아까 이렇게 추첨으로 분양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건 추첨으로 주면서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성토지는 일단 최초로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되,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용지, 공공청사 용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 지을 용지, 뭐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 방식은 앞의 규정을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 수용 방식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교재는 밴드에 들어가서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런 자료를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